안녕하십니까. 셰프 팩토리의 강민구입니다. 2021년도 출제 경향에 맞춘 한식 조리기능사 필기 실전 모의고사 그 제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당부 말씀 드릴 부분은 원래 이제 이론이라는 부분이 학자에 따라서 특히 이제 이렇게 실기를 또 병행하는 과목의 경우 그 실기 쪽에서 이제 그 많은 경험, 노하우를 쌓으신 분들에 의해서 어, 이론이 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누구는 저렇게 주장을 하는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이 있을 때 그 지금 강사가 얘기하는 부분이 시험에서 즉 큐넷에서 접수한 한국 인력관리공단에서 치르는 시험에서는 강사가 말한 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부하고 노동부에서 합작으로 만든 NCS 코र्스에 의해서 지금 강사가 전반적인 부분을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전제로 말씀드릴 때 혹시라도 이론이 있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교육부하고 노동부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되어 다량 섭취 시 구토,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킬 가능성 있는 물질이 뭐냐 이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과일 통조림으로부터 용출됐다라고 하는 것은 통조림 내용물에서 용출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 케이스, 포장 용기로부터 용출되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용기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통조림 뭐 용기에는 주로 이제 깡통을 사용을 하죠. 이 깡통의 주 재료는 주석 SN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캔이라든지 이런 그 종류는 이런 그 위험이 즉 그 식중독 유발 물질이 용출될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주석으로 만든 그 깡통의 경우에는 찌그러지거나 하면 그 코팅 부분이 이제 파손되면서 주석이 용출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1번 문제는 식중독 관련 문제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식중독 그러면은 장티푸스라든지 이런 것처럼 급성 식중독을 주로 생각을 하는데 실제 식중독은 급성 식중독하고 만성 식중독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만성 식중독은 주로 이제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것이 장기간 누적되면서 이제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심할 경우에는 한 2, 30년 누적돼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화학성 식중독의 원인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화학성 식중독을 그러면 이제 골라내면 되겠죠. 설사성 폐류 중독 이거는 이제 조개잖아요. 그리고 자연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에 기인하는 식품 유독성분, 네, 화학성 식중독이 맞습니다. 중금속에 의한 중독,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성 식중독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유해성 식품 첨가물에 의한 중독,
이 식품 첨가물이라는 것 자체가 화학성이 기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식중독은 크게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거를 몇 가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세균에 의한 것인데, 세균에 의한 것을 네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이제 감염형이라고 하는 것은 균이 들어옴으로써 식중독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거를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독소형. 예, 이거는 세균이 들어와서 식중독이 걸리는 게 아니고 세균이 들어와서 만드는 독소 때문에 식중독이 걸리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에 의한 식중독, 이런 것들이 이제 독소형 식중독에 들어갈 수 있겠고요. 중간형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감염 독소형이 있어요. 일단은 세균이 그 되면 그 감염된 그 세균이 독소를 만들어요. 이제 예를 들자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 같은 케이스인데, 클로스트리디움 퍼플리젠스 같은 경우에는 단체 급식소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식중독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균성으로 네 번째, 알레르기형 식중독이 있어요. 알레르기가 뭔지는 아시죠? 예, 모르가넬리 모르가니 같은 케이스가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식중독에서 흔하지는 않은데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대표적인 게 노로바이러스인데, 이 노로바이러스도 특히 그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빈번하게 특히 여름철에 빈번하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성 자연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버섯 같은 거, 독버섯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 자연독도 있죠. 이제 보거. 어떤 경우에도 조리기능사 자격을 가져야만 영업할 수 있는 게 보거조리죠. 그 보거도 테트로도톡신이라고 하는 독이 아주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거 조리기능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보거를 조리할 수 없어요. 판매용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곰팡이 독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황변이 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화학성 식중독,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의도적으로 첨가한 경우예요. 예를 들자면은 뭐 아우라민이라든지, 옛날에 이게 이제 그 단무지 같은 거 염색하던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그 따라 들어간 경우가 있어요. 뭐 포르말데히드라든지 이런 케이스죠. 그 다음에 이제 같은 화학성 중에 세 번째로 가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P10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맥각 중독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뭐냐고 물어봤네요. 예, 맥각은 이게 보리맥자를 쓰는 거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이제 보리나 밀, 특히 밀 이런 것들이 이제 곰팡이가 생기면서 발생시키는 독인데요. 에르고톡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루브라톡신은 옥수수 사료, 가축용이죠. 예, 옥수수 사료에서 이제 주로 발생을 하는 거고요. 오크라톡신은 곡류나 콩류. 곡류하면은 쌀, 보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파툴린. 이거는 이제 역시 곡류나 간장. 특이하죠? 예, 간장이라든지 또는 미역. 사과에서도 파툴린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4번 문제 보실까요? 관능을 만족시키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관능이라고 하는 것은 보기에 좋다 그런 의미죠. 오감을 만족시키는 게 관능이에요. 예쁘다든지 또는 냄새, 향이 좋다든지 또는 씹을 때 그 이제 쫄깃쫄깃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관능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래서 냄새가 좋으면서 그 씹힘 현상이 좋은 거를 우리가 풍미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색상이 좋고 풍미가 좋은 거를 관능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식품 첨가물은 이제 그 가공 중에 또는 특히 이제 가공 중에죠. 이제 조리 중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가공 중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때 이제 넣는 화합물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동클로로필린 소듐이나 질산 소듐, 아스파탐 이거는 이제 모두 색상이나 풍미를 향상시키는 것들입니다. 아스파탐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을 내게 하는 거고, 질산 소듐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고기 색깔을 예쁘게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솔빈산은 보존유예요. 이게 이제 그 색깔을 좋게 한다든지 향이 좋게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보존료로 쓰는 겁니다. 방부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거로 쓰는 거기 때문에 관능을 만족시키는 식품 첨가물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5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동물성 식품에서 유래하는 식중독 유발 유독 성분이 뭐냐고 물었어요. 동물성을 물어보는 거예요. 동물성을. 아마니타 톡신 이거는 버섯 독이에요. 그러니까 식물성이네요. 예, 솔라닌 이거는 감자 독이죠. 그러니까 식물성이에요. 베네루핀 이건 조개. 그러니까 이제 뭐 모시조개라든지 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발생이 되죠. 그러니까 베네루핀이 동물성이라고 보실 수 있겠네요. 히큐톡신은 이 미나리 중에서 일반 미나리 말고 독미나리라고 있어요. 그 독미나리에서 발생되는 독이니까 식물성이 되겠죠. 예, 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유해 감미료에 속하는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첫째는 유해한 거고 두 번째로는 감미료인 식품 첨가물을 물어본 거예요. 예, 둘신 맞습니다. 이게 둘신은 대표적인 유해 감미료에 쓸 수 없습니다. 법으로 금지되어 있죠. 법이 아니고 식품 첨가물 공전에 의해서 제도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D 솔비톨 이거는 보습제예요. 보습제 그러니까 감미료가 아니죠. 촉촉하게 하는 거죠. 자일리톨 이거는 감미료예요. 감미료인데 이제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 음식에 설탕 대신 넣는다든지 또는 아기들 그 치아가 상하지 않게 할 때 껌 대신 껌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설탕 대신 넣는 거고 아스파탐은 이제 인공 감미료예요. 설탕의 약 한 200배 정도 되는 단맛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7번 문제 보실까요? 유지나 지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여기서 유지나 지질이라는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유지가 지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는 유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fat라고 그래요. FAT, fat. 그리고 하나는 그 기름, 영어로는 오일이라고 하죠. 예, 유지는 상온에서 고체예요. 그러니까 유지를 우리가 지방이라고도 합니다. 지방이나 유지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버터라든지 마가린이라든지 이런 건 유지죠. 또는 지방이죠. 그리고 이제 뭐 옥수수 기름이라든지 콩기름, 들기름, 참기름 이런 것들은 어, 상온에서 액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름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유지라는 말 쓸 필요 없이 그냥 지질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지질을 많이 함유한 식품이 빛, 열, 산소 등과 접촉해서 산패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이 뭐냐? 이 산패라는 것이 산화라는 말하고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화를 방지하는 첨가물이죠. 해서 답이 산화 방지제가 되겠습니다. 피막제는 좀 전에 보습제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아주 얇게 채소나 과일이나 이런 거 얇게 도포해가지고 색깔을 유지시키고 습도를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하는 첨가물이에요. 착색제는 염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용 염색제예요. 그러니까 발색제라는 게 있는데 발색제는 원래 있는 색깔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쇠고기 색깔이 조금 이제 썰어놨더니 좀 거무튀튀하게 변했다. 이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홍색, 빨간색이 유지되게 하는 그런 건 발색제고 착색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자면 이제 무에다가 그 단무지처럼 노란 색깔의 치자라든지 이런 거에 물을 들이는 거 이게 착색제예요. 산미료는 이 산은 시큼하죠. 그러니까 약간 시큼한 맛이 나면서 달콤한 뒷맛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에피타이징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욕을 이제 증진시키는 그러한 기능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8번 문제 보실까요? 부패가 진행됨에 따라 식품은 특유의 부패취를 내는데 그 이 부패취 하면은 고약한 냄새예요. 뭐 썩는 냄새 이런 것들에 가까운 거죠. 이게 그 아닌 것을 지금 물어봤어요. 아민류 대표적인 부패취예요. 아세톤 이건 아니죠. 아세톤은 우리 그 매니큐어 같은 거 지우는 데 쓰는 거죠. 냄새가 나긴 나지만 부패한 냄새가 나는 건 아니죠. 황화수소 당연히 부패취죠. 인돌도 부패취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식품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되어 생기는 유해물질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유기물이라고 하면 화학 성분에 탄소, C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C가 들어가 있는 건 뭐든지 유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C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다 무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네랄 그럴 때 미네랄에 속하는 것은 C가 화학 성분에 C가 들어가 있잖아요. 탄소가. 그러니까 어쨌든 탄소가 들어가 있는 걸 유기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유기물질을 고온으로 가열할 때 단백질이나 지방이 분해됐대요. 그럴 때 생기는 유해물질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합니다.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벤조피덴 이런 거예요. 그 발암물질이죠. 예. 에틸카바메이트라고 하는 건 우레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레탄. 그러니까 이제 살짝 도포하면 방수 처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그 얇게 그 처리를 해서 그 색깔이라든지 습도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고요. N-니트로사민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벤조피렌에는 그 직화 그러니까 불에 고기가 직접 닿음으로써 탔을 때 발생되는 발암 물질이고요. 그거는 공식 발암 물질이에요. 1급 발암 물질입니다. N-니트로사민은 그 발색제 중에서 이제 소세지나 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색깔이 예쁘게 나기 위해서 그 니트로소를 쓰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열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조리 중에 열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N-니트로소아민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N-니트로소아민이 발암물질은 아니고 WHO에서 발암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1급 발암물질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발암물질로 의심이 되는데 증거가 없어요. 이제 그걸로 참고하시면 되겠고, 메탄올은 알코올 중에서 공업용 알코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같은 거에 그 손소독제 중에 원래는 그 에탄올이 그 주 원료인데 메탄올이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 메탄올이 들어가 있는 손소독제 같은 거를 애기들이 장난이나 이렇게 자기가 이제 직접 바르겠다고 이제 때를 쓰거나 하다가 눈에 튀어 들어가면은 아주 심할 경우에는 실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미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조건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어요. 미생물은 이제 단세포 생물 또는 생물인지 생물이 아닌지 구분하기 힘든 생물을 이제 뭉뚱그려서 미생물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박테리아죠. 우리가 세균이라고 얘기하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 식겁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도 미생물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단세포 생물은 아니지만 이제 미생물에 들어가는 것들이 이제 조류들, 그 다음에 그 곰팡이류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미생물에 들어가는데요. 이 미생물들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상온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우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영향을 줘요. 햇빛은 미생물한테는 영향을 거의 안 줍니다. 물론 이제 빛을 좋아하는 미생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예외적인 거예요. 통상적으로 빛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수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0%에서 한 60% 정도, 그 정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수분이 한 0%가 아니고 한 16%에서 한 15%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이러면은 미생물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영양분은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죠. 이 미생물이 유기물을 그 분해하는 장본이니까 당연히 영양분이 있어야죠. 해서 답은 2번 햇빛이 되겠고요. 햇빛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식물이에요. 광합성을 할 때 필요한 거죠. 동물한테 햇빛이 필요한 거는 바이타민 D라든지 이런 특이한 케이스를 위해서 필수 요건이 되는 거지, 식물처럼 빛이 없으면 아예 광합성 작용을 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을 물어봤어요. 여기서 참고로 영업을 할 때 우리가 그 관공서하고 관련된 것이 가장 그 심플한 게 신고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영업은 신고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신고로서 안 되는 영업이 뭐냐라고 하는 문제하고 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유흥주점 영업, 이거는 신고만으로는 안 돼요. 이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이거는 신고만으로 해도 돼요. 그냥 신고하면 끝나는 거예요. 식품 조사 처리업, 이것도 신고를
참 신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단란주점 영업 역시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 유흥주점 영업과 단란주점 영업은 특별시장, 특별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허가를 하는 거예요. 식품조사처리업은 누가 그 허가를 하느냐면 식품의약품 안전처장이 허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흥주점 영업이나 단란주점 영업보다 훨씬 강도가 높은 거예요. 식품조사 처리업이. 그리고 여기 조사업이라고 하는 이 조사는 뭐 이건지 아닌지 살펴본다라는 그런 조사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방사선을 쪼이는 그 사업, 업무를 조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12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학 물질에 의한 식중독으로 일반 중독 증상과 시신경의 염증으로 실명의 원인이 되는 물질. 예, 여기 다른 거는 뭐 흔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신경의 염증이라는 말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메틸알코올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납은 중독이 되면 식욕이 부진되고 현기증, 구토 이런 그 증상을 보이다가 심해지면 혼수 상태,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수는 우리가 미나마타병이라고 알려져 있죠. 청산, 우리가 청산가리라고 그러죠. 예, 청산은 호흡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즉사할 수 있어요. 치사량이 많지도 않아요. 아주 극미량만 중독이 돼도 호흡마비에 의해서 즉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맹독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매실이라든지 살구, 복숭아, 뭐 개복숭아 이렇듯이 이제 핵과의 덜 익은 핵과의 씨, 우리는 씨 구경도 못하죠, 사실은. 그 속껍질이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 씨는 구경을 잘 못합니다. 그 덜 익은 과일의 핵과의 그 씨앗에 이 청산 성분이 뭐 소량이지만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 가보실까요? 다수인이 밀집한 장소에서 발생하며 화학적 조성이나 물리적 조성이 큰 변화를 일으켜 불쾌감, 두통, 분태, 현기증, 구토 이런 생리적 이상을 일으키는 현상이 뭐냐? 예, 그거는 군집독이라는 겁니다. 빈혈은 철분이 부족해서 산소 공급이 불량한 것을 빈혈이라고 그러죠. 일산화탄소 중독은 요즘엔 뭐 거의 없어요. 그전에는 이제 연탄을 뗄 때 그 연탄이 불완전 연소되면서 일산화탄소가 나오는데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철분 결합 능력이 거의 200배 이상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몸 구석구석에 전달을 할 수 없어요. 일산화탄소가 이제 체내로 유입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호흡 마비가 돼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죠. 분압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물에 빠져서 그 숨을 쉴 수 없을 때라든지 또는 고산 지역에 올라갔을 때 비행기를 타고 높이 올라갔을 때 이런 때 산소 부족에 의해서 호흡곤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거를 분압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4번 식품의 갈변 현상. 갈변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흰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누룩끼리 한 색깔로 변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갈변 현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주로 이제 효소에 의해서 일어나요. 특히 이제 전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고구마 절단면이 갈색으로 그 고구마를 잘라 놓으면 갈색으로 변하는 건 효소적 갈변이죠. 홍차의 카테킨이 적색으로 변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효소적 갈변에 들어가는데 간장이 갈색으로 나는 거는 요거는 효소적 갈변이 아니에요. 요거는 멜라노이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이제 가열에 의해서 갈색으로 변하는 거고요. 양송이의 갈색 역시 마찬가지로 효소적 갈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15번 문제 들어가 볼까요? 다음 중 쌀 가공식품이 아닌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좀 있어요. 이 문제 자체에. 여기서 가공식품 이러면은 지금 이 네 가지가 다 가공식품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미를 했다는 게 가공한 거죠. 그런 의미로 볼 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가공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떡을 찐다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형태는 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약간의 문제가 이제 있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문제는 기능성이 아닌 거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기능성 식품이 아닌 거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어쨌든 말은 가공식품이 아닌 것으로 물어봤지만 해석은 기능성 식품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해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미, 이건 기능성 식품이 아니죠. 현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비만을 치료한다든지, 뭐 그 만성 대사성 질환을 예방한다든지 이런 데에 그 식이요법으로 쓰이고 있죠. 그렇지만 이 자체가 기능성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현미는 그냥 껍질만 벗겨서 먹다 보니까 그 영양분이 많아서 그 좋은 거일 뿐이에요. 강화미는 기능성이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벼를 기를 때 예를 들어서 뭐 키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추가되게 하는 영양을 강화시킨 쌀이에요. 팽화미라고 하는 거는 고압, 물을 넣지 않은 상태에서 고압, 고열로 호정화시킨 거예요, 쌀을.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밥을 지을 때 아주 편하게 지을 수 있게 한 거고요. 알파미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물도 붓고 고열로 이제 그 조리를 해서 밥을 만들어요. 밥을 만든 다음에 수분을 5% 이하로 확 줄이고 감압을 시켜서 물만 부으면 이제 밥이 되게 만든 기능성 쌀이에요. 그래서 이제 2, 3, 4번은 맞는 말이고 이 문제에 그리고 이제 그 1번은 문제로 볼 때 틀린 말이기 때문에 답이 아닌 것을 찾으라고 한 거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효소의 주된 구성분이 뭐냐? 효소는 단백질로 만들어진 거예요. 단백질이 효소의 성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물질 중 동물성 색소 클로로필 엽록소예요. 그러니까 식물이죠. 플라보노이드 과일이나 채소에 있는 색상이죠. 뭐 노란색이라든지 빨간색, 뭐 파란색 이런 것들이에요. 당연히 식물이죠. 헤모글로빈 이거는 피 안에 있는 거잖아요. 피. 그 혈액 안에 적혈구 안에 철을 운반하는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동물성이 되겠죠. 안토잔틴 이건 플라보노이드의 종류예요. 안토잔틴은 그러니까 당연히 식물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1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단백질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어요. 단백질에 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이 뭐냐? 인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인산이 결합한 단백질이다. 맞는 말이에요. 단백질과 인산이 결합됐다고 해서 인단백질이에요. 예, 인단백질은 세포막을 인단백질이 형성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답이 일단 나왔네요. 지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당이 결합된 게 아니고 당이 아니죠. 지단백질이니까 단백질에 지질이 결합된 거예요. 당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지방이 아니죠. 예, 당이 결합된 거죠. 이 거꾸로 된 거예요. 지금 2번, 3번이 바뀐 거죠. 예. 그 다음에 4번 핵단백질은 단순 단백질에 화학적 또는 산소에 변화된 게 아니죠. 이게 아니고 핵 성분이 핵산이 결합된 거예요. 단백질에 핵산이 결합된 거니까 예를 들자면 DNA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합된 거죠. 뭐 말 그대로예요. 지단백질 그럼 지질이, 당단백질 그럼 당류가, 핵단백질 그럼 핵산이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인단백질이 맞겠습니다. 19번 식품위생법상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되는 식품, 영업시설 등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사람을 지금 물어본 거예요. 국립의료원장. 야, 안 되죠. 이건 병원장이에요, 병원장. 국립일 뿐이지 병원장이에요. 근데 병원장이 가가지고 이제 식품을 수거할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행정기관 장을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 답이. 그러니까 시도지사 행정기관 장이죠. 시장군수구청장 당연히 행정기관 장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당연히 행정기관 장이기 때문에 수거권안이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문제 보실까요? 해썹. 해썹의 7가지 원칙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봤어요. 해썹은 유해 요인의 중점 관리를 통해서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날 개연성이 높은 부분을 중점 관리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그 식품 산업에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는 걸 목적으로 미국에서 개발된 제도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고가 나면 그걸 어떻게 잘 처리하느냐, 무리 없이 보상할 건 보상하고 사람이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이제 노무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너무 큰 거예요. 돈도 많이 들지, 시간도 많이 걸리지, 사람이 또 죽고 좀 나쁜 말로 병신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도대체 어디에 사고가 많이 나느냐, 이런 것들을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체크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관리를 해서 사고가 나지 않게 하자라는 의미로 해썹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해저드 어널리시스, 크리티컬 컨트롤 프로세싱 부분으로 해서 이 포인트를 컨트롤하자. 근데 그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냐? 크리티컬 포인트다. 해서 아주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동할 수 있는 포인트를 컨트롤하자라고 하는 게 CCP고, HA는 해저드가 위해 요소죠. 그 위해 요소를 어널리시스 해서 분석해서 그걸 사전에 방지하자라고 하는 거로 만들어진 제도인데 12가지 절차가 있어요. 12가지 중에 앞에 5가지는 준비 절차, 뒤 7가지 원칙은 시행 절차예요. 그 시행 절차 첫 번째는
위해 요소를 분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행 절차의 두 번째는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는 이 CCP의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거고, 네 번째는 그 한계 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는 거고, 다섯 번째는 개선 조치 방법을 수립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검증 절차를 확립하는 거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문서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수명령 기준 설정은 없죠. 21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색소 성분의 변화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물어봤어요. 맞는 것. 엽록소는 알칼리성에서 갈색화한다. 아이고,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요. 엽록소는 알칼리성에서 변하지 않습니다. 답이 그럴듯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파란 채소 같은 거를 그 물에 끓이면 조금 갈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알칼리성에서는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플라본 색소는 알칼리성에서 황색으로 변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안토시아닌 색소는 청색이 알칼리성에서 되는 거예요. 산성에서는 적색이에요. 중성에서는 자색이에요. 이 안토시아닌이 아주 재미있는 색소예요. 이게 그 리트머스 시험지 쭉 그 시계열로 볼 때 이쪽을 산성, pH 값이 0에서 1, 이쪽은 알칼리성, pH 값이 뭐 13, 14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이 중앙 부분에서는 보라색 쪽이 나고요. 이쪽 산성 쪽에서는 분홍색이나 빨간색이, 그리고 알칼리성 쪽에서는 청색, 그러니까 파란색, 녹색 말고 파란색 쪽이 나는 그런 아주 재미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카로텐 색소는 산성이나 알칼리성에서 변하지 않아요. 약산성이나 약알칼리성에서는. 그리고 강산성에서는 회색해요. 흰색이 되는 게 아니고 거무튀튀해집니다. 22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근체류. 채소는 어디를 먹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하죠. 예를 들어서 잎사귀를 먹으면 엽채류, 뭐 꽃을 먹으면 화채류, 그 다음에 줄기를 먹으면 경채류. 근채류는 뿌리를 먹는 거죠. 뿌리 근자니까. 예. 그럼 뿌리를 먹는 그 채소 중에서 기름에 볶는 거를 물어봤어요. 기름에 볶는 거. 그럼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기름에 볶는다는 것이 결국은 지용성 바이타민이 많은 식품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용성 바이타민. 기름에 볶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용성 바이타민이 많은 것은, 지용성 바이타민은 뭐예요? A, D, E, K. 이게 지용성 바이타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있는 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이죠. 당근 바이타민 A가 많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홍조류에 속하는 해조류를 물어봤어요. 해조류는 세 가지가 있죠? 예. 첫째, 홍조류가 있어요. 홍조류는 뭐예요? 김. 이게 답이 김이죠, 일단. 김, 우뭇가사리. 이런 게 홍조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녹조류가 있어요. 녹조류, 예, 청각, 이게 녹조류죠. 예, 파래, 모자반, 크로렐라 이런 게 이제 녹조류죠. 그 다음에 이제 미역, 다시마, 톳, 감태 이런 것들이 갈조류예요. 2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호화와 노화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틀린 것. 호화는 물과 열을 가해서 전분해. 그래서 전분이 끈기가 생기고 점성, 끈기가 생기고 맛이 있어지는 것을 호화라고 합니다. 노화는
호화된 것이 식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전분의 가열 온도가 높을수록 호화 시간이 빠르다? 맞죠. 점도는 낮아진다. 아유, 이것 때문에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답이 이해가 되겠죠. 낮아지는 게 아니고 끈적끈적하는 성분이 점도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죠. 생쌀은 끈적끈적하지 않죠. 밥을 해야 끈적끈적해지니까. 전분 입자가 크면 호화가 빨라져요. 지질 함량이 그러니까 전분 속에 많으면 호화가 빨리 돼요. 수분 함량이 0 내지 60%일 때, 온도가 0 내지 4도일 때 노화가 쉽게 일어나요. 예, 맞는 말이에요. 60도 섭씨 이상에서는 노화가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온밥통에 밥을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온밥통의 온도는 최소한 60도 이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80도 정도, 85도 이하 이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문제 보실까요? 다당류에 속하는 걸 물어봤어요. 다당류는 대표적인 게 전분이에요. 전분이 다당류의 압권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다당류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이제 음식물로 먹는 거의 대부분이 다당류예요. 전분이. 그런데 이 다당류 중에서 우리가 소화는 시키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섬유질이에요. 식이섬유라고 하는 건데 식이섬유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소화를 못 시켜요. 그런데 소처럼 그 되새김질을 하는 그 동물의 위 속에는 미생물이 이 식이섬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미생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나 이런 것들은 풀을 주식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풀을 주식으로 하면 한계가 있어요. 영양소 섭취에. 왜냐하면 식이섬유를 소화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식이섬유 중에서도 소화시키는 식이섬유가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펙틴이에요. 그러니까 이 펙틴은 다당류가 맞는데 이제 식이섬유로 보시면 되겠고 포도당은 일당류예요. 일당. 그러니까 이 일당류를 우리가 단당류라고 얘기하거든요. 과당 단당류예요. 갈락토스 단당류예요. 포도당은 주로 이제 쌀이라든지 이런데 예, 거의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과당은 과일이라든지 이런데 포도당하고 과당이 포함되어 있고요. 갈락토즈는 주로 우유라든지 모유, 애기들이 먹는 엄마 젖이라든지 이런데 갈락토스하고 포도당이 들어있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6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다당류와 거리가 먼 것. 다당류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죠. 전분이냐 식이섬유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젤라틴 이거는 동물성 뭐죠 탄성이 있는 이제 동물성 그 젤 종류의 뭐 콜라겐을 이제 가열하면 젤라틴이 되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니까 이거는 이제 당류가 아니죠. 이제 글리코겐은 이거는 다당류가 맞아요. 이게 전분인데 원래 동물에는 그 모든 동물들이 가장 많이 먹는 게 전분이잖아요. 그 저기 뭐죠 육식성이 아니고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에는 전분이 축적이 거의 안 돼요. 단 체중의 한 1% 정도가 전분으로 축적이 되는데 그거는 위급할 때 쓰기 위해서 전분이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 그 저장되는 전분이 이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동물성 전분. 네, 맞습니다. 동물성이긴 하지만 전분이에요. 펙틴은 사과라든지 이런데 이 젤라틴도 젤을 만들 수 있죠.
족발이나 이런 것처럼 이 팩틴도 젤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성분이에요. 팩틴, 다당류죠. 글루코만난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곤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성분이에요. 그러니까 글리코겐, 팩틴, 글루코만난은 얘는 동물성이고 얘는 이제 식물성이라는 거의 차이지 다 전분이죠. 전분, 다당류죠. 그러니까 탄수화물의 다당류이기 때문에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메가당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메가당은 2당이에요. 2당. 포도당 2개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과당과 포도당이 결합되면 이거를 우리가 설탕, 서당, 자당 같은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과당 2분자가 결합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이거는 과당끼리만 결합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포도당이 포함돼 가지고 과당 2개, 포도당 2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해서 붙는 것이 되는 거고요. 포도당과 전분이 결합되는 거는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포도당은 단당류, 즉 1당이죠. 1당. 전분은 수만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도당 하나 붙어봤자 전분이죠. 계속해서 28번을 보시겠습니다. 조리와 가공 중 천연색소의 변색 요인과 거리가 먼 것. 그러니까 변색시키지 않는 요인이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산소, 변색되죠. 효소, 이게 이제 색을 가장 많이 변색시키는 거예요. 질소는 변색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금속도 변색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pH가 있죠. pH,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얘도 효소만큼이나 변색을 시켜요. 그러니까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9번 카제인. 카제인은 우유 단백질이죠. 효소에 의하여 응고되는 성질, 이거를 응유라고 그래요. 이 응유의 성질을 이용한 식품은 치즈죠. 치즈, 아이스크림, 버터, 크림소프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 아니고 지질의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다 우유, 이 네 가지가 다 우유를 이용한 거예요. 그런데 치즈는 단백질, 우유에 있는 단백질을 이용한 거고, 아이스크림, 버터, 크림 소프는 그 우유에 있는 지질 성분을 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이제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0번 생식 기능 유지와 그러니까 난자나 정자나 이런 쪽에 이제 영향을 많이 준다는 얘기죠.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화학명 자체가 토코페롤인 바이타민 물어봤어요. 이거는 바이타민 E입니다. 바이타민 A는 눈 건강에 좋은 거고요. 바이타민 C는 이건 수용성 항산화제예요. 얘가 바이타민 E가 지용성 항산화제인데 반해서 바이타민 C는 수용성 항산화제다. 바이타민 D는 뼈 건강에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31번 문제 보실까요? 전분의 호화와 점성. 호화는 물과 열을 가해서 전분이 부드러워지면서 쫄깃해져서 맛이 있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쫀득쫀득해지면서 이제 점성이 늘어나죠. 틀린 걸 물어봤어요. 공유는 서류보다 호화 온도가 높다. 맞습니다. 전분의 입자가 클수록 빨리 호화된다. 맞아요. 소금은 전분의 호화 점도를 억제한다. 맞습니다. 소금은 억제하고 산두 역시 억제해요. 알칼리성은
촉진합니다. 호화를. 산을 첨가하면 호화를 촉진한다가 아니고 산도 얘처럼 소금처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문제 보실까요? 달걀 삶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달걀을 완숙하려면 98 내지 100도씨의 온도에서 12분 정도 삶아야 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는 해보면 12분 삶아가지고는 조금 좀 노른자가 완전히 굳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한 15분 정도는 이제 삶아야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우리 이제 그 NCS에서는 12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은 달걀을 냉수에 즉시 담그면 삶은 뒤죠. 12분 뒤에 부피가 수축하여 난각과의 공간이 생기므로 껍질이 잘 벗겨진다.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란이나 국수나 뭐 이런 것들 삶으면 바로 냉수에 챈다. 그렇게 얘기하죠. 달걀을 오래 삶으면 난황주의에 생기는 황화수소는 녹색이며 황화수소가 녹색이라고 했나요? 이로 인해 녹변이 된다. 녹변이 되는 건 맞아요. 녹변이 되는 거 이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황화수소가 녹색이 아니에요. 황화수소가 녹색이 아니고 이제 황화수소하고 철분이 결합되면서 녹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틀린 거예요. 우선은 난백 안에, 그러니까 흰자죠. 흰자 안에 황이 있죠. 황. 그것이 이제 열을 받으면서 황화수소가 생겨요. 황화수소가. 그럼 이 황화수소가 난황 속에 있는 철하고 결합되면서 녹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녹변이 되죠. 달걀은 70도 이상의 온도에서 난황과 난백이 모두 응고한다. 예, 맞는 말이에요. 60 내지 65도에서 난백이 응고되고요. 65 내지 70도에서 난황이 응고돼요. 그러니까 70도면은 다 응고되는 거죠. 시간만 이제 12분 이상 삶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3번 필수지방산. 여기서 필수지방산을 할 때 필수라고 하는 이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지방산 중에서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될 것은 리놀레산, 리놀렌산. 요거에 주의하셔야 돼요. 리놀레산이 있고 리놀렌산이 있어요. 다 필수지방산이에요. 그리고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있어요. 아라키돈산은 원래 체내에서 생성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필수지방산인데 체내에서 생성되는 양이 너무 적어.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필수지방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로 알고 계세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아라키돈산이 필수지방산이다.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비필수지방산 중에서 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예요. 꼭 외우셔야 돼. 올레산은 불포화지방산이에요. 스테아르산하고 팔미트산은 포화지방산이에요. 올레산은 탄소가 16개짜리. 얘는 18개. 잠깐만요. 16개, 18개인데 헷갈리네요. 요거는 나중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4번으로 넘어가고요. 요 탄소수는 이제 제가 지금 잠깐 혼동을 하는 바람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4번 쇠고기 부위별 용도와 조리법 연결이 틀린 것. 예전에는 이제 이거를 쇠자를 썼어요. 여기다 이렇게 쇠자를 썼었는데 지금은 쇠고기, 소고기를 다 표준어로 그냥 씁니다. 참고 하시고요. 앞다리, 불고기, 육회, 장조림용으로 쓴다. 예, 맞는 말이에요. 설도, 이 설도가 뒷다리
이 쪽에 있는 거죠. 아랫부분에 있는 샤브샤브를 할 수가 없죠. 이거는 틀린 답이 되겠죠. 설도는 육포, 육회, 불고기 이런 쪽에 이제 주로 쓰는 거고 샤브샤브는 차돌배기, 엎진살 이런 거로 탕은 이제 설도를 탕으로 끓일 수는 있죠. 그러나 이제 그 탕이나 국이나 장조림 이런 거는 주로 양지를 많이 쓴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목심, 불고기 국거리 맞죠? 우둔, 산적, 장조림, 육포에 맞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35번 문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단체 급식소에서 식품 구입량을 정하여 발주하는 식으로 맞는 거. 이거는 한 사람이 먹을 양, 예를 들어서 시금치 80g이라고 쳐요. 거기에다가 몇 명이 먹느냐? 식수 인원, 예를 들어서 100명 이렇게 하고 이렇게 구해진 값을 가식률로 나누는 거예요. 가식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폐기율이 5%다. 그러면은 0.95로 나누는 거죠. 0.95로 나누면 이제 답이 되는데 이거를 95로 나누고 100을 곱해도 돼요. 그 말이나 같은 말이죠. 95로 나누고 100을 곱하나 이 100을 곱하지 않고 이거를 0.95로 나누나 같은 말이죠. 예, 해서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1인당 양 곱하기 인원 하고 여기에다가 곱하기 나누지를 않고 곱하기 1.05 이렇게 곱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답은 대충 나와요. 대충 딱 맞는 답은 아닌데 대략 나와요. 근데 좀 적죠 양이. 그러나 이제 급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1이 100%잖아요. 1 플러스 0.05% 폐기율 5% 해서 1.05를 곱해도 돼요. 여기 나누지 않고. 그러나 이건 정답은 아닙니다. 이제 대충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단위 그램 저기 필요량 곱하기 식수 인원 나누기 가식률 몇 100 빼기 폐기율 하면 가식률이 되죠. 그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36번 공유가 뭐 쌀, 보리, 밀 이런 것들이죠. 영양 성분을 강화할 때 쓰이는 영양소가 아닌 것. 예를 들어서 기능성 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바이타민 B2, 3는 맞아요. 이거는 공유에서 취하는 거예요. 근데 12는 얘는 동물성 식품에서 취하는 거예요. 식물성 식품에서 취할 수가 없는 건 아닌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스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바이타민 12 섭취가 절대량이 부족해요. 37번 보시겠습니다. 사과, 딸기 이런 것들이 잼에 이용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과숙이 잘 되어 좋은 질감을 형성한다? 아니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뭐 사과나 딸기만 과숙이 잘 되나요? 나머지 과일들도 다 잘 되죠. 펙틴과 유기산이 함유되어 잼 제조에 이게 답이에요. 2번. 37번이 2번이 답이고 그래서 이제 펙틴질과 펙틴산 아니 잼을 제조하는 이 잼을 우리가 젤이라고 하거든요. 젤 전분이 젤화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색이 아름다워? 이거 색이 뭐 사과나 딸기만 아름다운가요? 뭐 바나나도 아름답죠. 새콤한 맛 성분이 역시 마찬가지죠. 새콤한 맛이 얘만 있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습열조리법이 아닌 거를 지금 물어봤어요. 습열조리법이 설렁탕 당연히 습열조리죠. 조리법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습열, 하나는 건열. 습열은 열 전달을 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건열은 열 전달을 물을 통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공기라든지 또는 복사, 직화, 복사를 한다든지 또는 프라이팬 같은 거를 전도를 한다든지 이런 거죠. 설렁탕은 물을 통해서 끓이는 거죠. 갈비찜, 얘도 이제 설렁탕처럼 물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얘도 이제 물을 넣고 조리를 하죠. 불고기, 얘는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일단 답은 얘가 답이긴 해요. 좀 이따 설명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전골, 얘도 찜보다는 많죠 물이. 그러니까 설렁탕, 갈비찜, 버섯전골은 당연히 습열조리예요. 이런 식으로 예문이 나오면 불고기를 정답으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불고기는 습열조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습열조리를 안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고추장 화로구이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불고기류잖아요. 근데 물을 안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고기는 예문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습열조리가 아닌 거로 체크하시고요. 만약에 예문이 뭐 스테이크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은 불고기를 습열조리로 보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NCS에서는 불고기를 건열조리로 원칙은 분류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9번 보실까요? 다음 중 기름의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 맞는 거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 맞는 거. 발연점이 뭐죠? 발연점은 기름을 가열했을 때 일정 온도에 이르르면 기름에서 푸르스름한 연기가 나요. 근데 이 발연점의 푸르스름한 연기는 잘 못 봐요. 왜 그러냐면은 막 열이 막 제공될 때는 갑자기 이게 연기가 살짝 나고선 바로 그냥 연기로 펄펄 기름이 끓는 형태의 연기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발연점을 체크하기가 조금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자세히 보면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푸르스름한 연기가 조금씩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듯이 올라올 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발연점이라고 하는데 발연점이 넘어서면 산패가 돼요. 그러니까 유리지방산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발연점이 높은 기름을 써야 돼요. 튀김을 할 때. 자, 어쨌든 발연점이 낮아지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리지방산이 많으면 발연점이 낮아져요. 일단 답은 일단 1번이에요. 기름을 사용한 횟수가 많을수록 발연점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기름을 식혔다 데폈다 시켰다 데폈다 하면 산패가 빨리 돼요. 기름 속에 이물질의 유입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닭튀김을 하는데 그 튀김옷이 기름 그 튀김 통에 많이 떨어졌다. 그럼 산패가 빨리 되죠. 그럼 발연점이 낮아지죠. 튀김 용기의 표면적이 좁으면 그 발연점이 낮아지지 않아요. 표면적이 넓은 그 프라이팬이라든지 이런 거를 쓸 때 산패가 더 빨리 돼요. 왜냐하면 산소하고 접촉하는 면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0번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은 입찰 방법이 있고 제한 경쟁 입찰이 있고 수의 계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의 계약은 이제 이 중에 지금 하나가 남았죠. 그리고 이제 입찰이라고 하는 것은 경쟁 입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지금 비교하라고 지금 문제가 나온 거죠. 경쟁 입찰하고 수의 계약을 비교할 때 경쟁 입찰의 장점이 아닌 걸 지금 물어봤어요. 수의 계약의 장점이 아닌 걸 지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수의 계약의 장점이면 맞는 말인 거죠. 절차가 간편하다.
예, 수의계약은 절차 간편하죠. 입찰은 공고내야지 뭐 이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경쟁이나 입찰이 필요 없죠. 수의계약은 예, 필요 없죠. 싼 가격으로 구매할 때는 입찰을 해야 돼요. 네, 수의계약은 그게 아니고 가격은 조금 약간 비싸게 하더라도 믿을 수 있는 회사를 거래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답이 3번이 되겠죠. 경비와 인원을 줄일 수 있죠. 뭐 입찰 공고내야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사람 써야 되고 경비 써야 되고 하는 걸 줄일 수 있죠. 수의계약은 해서 이제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보시겠습니다. 1급 감염병으로 틀린 것. 이게 2019년 이전에는 1군에서 5군으로 나눴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코로나19로 난리 났죠. 이제 이 우연이겠지만 이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해서 감염병이 완전히 분류가 전면 개편됐어요. 1급에서 4급까지. 1군에서 5군까지가 1급에서 4급까지 전면 개편됐습니다. 두창, 디프테리아, 리프트밸리열 요거는 1급이에요. 장티푸스가 1급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요 1급, 2급, 3급, 4급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별도로 한번 소개하는 강좌를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오늘은 요거는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42번 문제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불고기를 만들어 파는데 비용으로 1kg 기준으로 등심은 18,000원, 고기값이 양념비는 3,500원이 들었대요. 그런데 이거를 1인분에 200g씩 팔려고 한대요. 식재료 비율을 40%로 하려고 할 때 판매 가격을 얼마로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 물어봤네요. 자 보시죠. 일단은 총 비용을 먼저 계산을 해보죠. 18,000원 더하기 양념값 3,500원을 하면 그러면은 총 이제 전자계산기 스마트폰으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21,500원 그죠? 21,500원이 되죠. 21,500원을 얘가 판매 가격의 40%로 하려고 한대요. 40%. 그러니까 21,500원이 판매 가격을 X라고 할 때 이거의 곱하기 100분의 40 그러니까 0.4가 되죠. 예, 100분의 40을 40%로 하려고 하니까 100분의 40을 되게 하려고 한대요. 그러면 X는 어떻게 돼요? 0.4가 이쪽으로 2항에서 넘어가니까 21,500원 500원 나누기 2항에서 넘어가니까 곱하기가 나누기로 되죠? 나누기 0.4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X는 얼마가 돼요? 계산기로 계산해 보시면 53,750원이 되네요. 53,750원. 그죠? 53,750원. 그런데 이게 1kg일 때 53,750원이죠. 1kg일 때. 그러니까 200g씩일 때는 5로 나누면 되죠. 얘를 5로 나누면 되죠. 그러면 53,750원을 5로 나누면 1,750원이 되네요. 예,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43번을 가보시겠습니다. 편육을 끓는 물에 삶는 이유가 뭐냐? 끓는 물에 삶는 이유가. 자, 편육처럼 고기를 위주로 먹을 경우에는 끓는 물에 삶는 거예요. 그런데 설렁탕처럼 국물을 위주로 하는 거에는 찬물에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편육처럼 고기를 먹으려고 할 때는 왜 끓는 물에 넣느냐? 그거는 고기 냄새를 없애기 위한 건 아니죠. 육질을 단단하게, 이거는 더 아니죠. 지방 용출을 적게 하기 위해서, 역시 아니죠. 국물의 맛 성분이 적게 영출, 예. 그 고기의 영양 성분이나 맛 성분이 물에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끓는 물에서 고기만 익으면 바로 꺼내는 그런 오래 삶지 않고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쌀 전분을 빨리 호화시키려고 할 때 조치 사항으로 맞는 것은 물어본 거예요. 맞는 것. 아밀로펙틴 함량이 많은 전분을 사용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밀로펙틴은 호화도 늦고 노화도 늦어요. 아밀로펙틴이 많다는 것은 찹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찹쌀밥이 그 딱딱해지는 게 덜하죠. 오래 가잖아요. 수침 시간을 짧게 하면 호화가 늦어지죠. 예, 그러니까 수침 시간을 최소 20분, 한 2시간 정도는 해야 됩니다. 가열 온도를 높이면 예, 당연히 호화가 빨리 되죠. 산성물을 사용하면 예, 억제되죠. 그래서 44번의 문제는 3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45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육류를 끓여 국물을 만들 때 설명으로 맞는 것은 육류를 오래 끓이면 근육 조직인 젤라틴이 콜라겐으로 거꾸로 해요. 거꾸로. 콜라겐이 젤라틴이 되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육류를 찬물에 넣어 끓이면 맛 성분의 용출이 잘 되어 맛있는 국물을 만들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예. 국물 끓일 때는 찬물, 고기를 먹을 때는 편육은 끓는 물. 이렇게 되는 거죠. 육류를 끓는 물에 넣고 설탕을 넣어 끓이면 맛 성분의 용출이 아니죠. 소금이라든지 이게 이 역할을 하는 거지. 육류를 오래 끓이면 질긴 지방 조직인 콜라겐이 젤라틴화되어, 이건 맞아요. 콜라겐이 젤라틴화되는 건 맞는데 이 국물이 텁텁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4번은 틀린 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제 그 텁텁해지는 것 때문에 우선은 답이 아닌 거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6번. 46번을 보시면 급식시설의 유형 중 1인 1식을 제공할 때 물의 사용량이 가장 많은 곳을 지금 물어봤어요. 예, 이거는 병원이에요. 병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숙사가 두 번째로 많아요. 여기가 두 번째로 많고 여기가 첫 번째로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 공장 이런데 여기가 세 번째로 많고 학교가 제일 적어요. 물 사용량이. 참고로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이제 참고는 하십시오. 예, 47번 문제. 메주용으로 대두를 단시간 내에 여기서 메주나 뭐 두부나 이런 거 만들려면 그 노란 콩을 대두라고 하는 거죠. 단시간 내에 연하고 색이 곱도록 삶는 방법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아닌 것. 첫째, 소금물에 담갔다가 그 물로 바로 삶아준다. 맞는 말이에요. 콩을 불릴 때 연수를 사용한다. 맞는 말이에요. 설탕물을, 이게 설탕물 앞에서도 설탕물이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죠. NaHCO3는 우리가 중조라고 해요. 소다라고도 하고 탄산수소, 소듐, 중탄산 소듐 다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알칼리성 물질을 섞어서 삶아준다. 맞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48번 문제로 가보시겠습니다. 육류를 가열할 때 일어나는 변화 중에 틀린 것. 중량이 증가. 이 영양소가 빠져나가는데 증가하면 말이 안 되죠. 일단은 답이 1번이 되겠어요. 풍미. 이게 그 냄새나 씹힘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는 걸 풍미라고 그러죠. 예, 생성되는 게 맞죠. 바이타민이 손실되죠.
단백질은 응고되죠. 예, 단백질은 가열을 하면 응고되죠. 계속해서 49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어치 이게 그 물고기 뭐 바다 물고기냐 민물고기냐 상관없이 어떤 물고기에서 나는 냄새를 어치라고 그러죠. 이걸 제거 방법에 대한 틀린 것을 물어봤어요. 식초나 레몬즙, 예, 어치를 약화시키죠. 된장, 고추장, 예, 어치 흡착하죠. 흡착하죠. 예, 술을 넣으면 알코올의 어치가 더 심해지는 게 아니죠. 술을 넣으면 우리가 미림이라든지 이런 이제 술을 넣잖아요. 그 생선 조림 같은 거 할 때, 그리고 이제 탕을 끓일 때도 좀 독주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되게 틀린 말이니까. 우유에 담가두면 어치가 약화돼요. 5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무나 양파를 오랫동안 익힐 때 색을 희게 하려면 다음 중 무엇을 이거는 식초 식초를 이제 첨가하면 되겠습니다. 소금이나 소다는 생수는 이제 좀 얘기가 다르고요. 소금이나 소다는 채소의 색깔을 좋게 해요. 네, 식초는 이제 무나 양파나 이런 것들을 그 흰색을 유지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선구이나 스테이크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 가스 기구는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브로일러가 되겠죠. 예, 브로일러. 그리들은 이게 철판 구이 같은 거 할 때 쓰는 테두리가 없는 철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팬의 일종이죠. 뭐 전 붙이고 뭐 이런 거. 렌즈는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석쇠도 역시 뭐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으네요. 예, 브로일러가 이제 구이용 이제 그릴이라든지 이런 쪽에 쓰는 것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밥의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를 물어봤어요. 노화를 촉진하는 요소는 아밀로스 성분이 많을 때, 아밀로스 성분이 많을 때, 아밀로스 성분이 많으면 호화도 촉진이 돼요. 근데 노화도 촉진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루코스나 글리코겐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물론 문제는 이제 아밀로펙틴이거든요. 이 아밀로펙틴은 호화도 늦추고 노화도 늦춰요. 호화를 촉진하는 것을 몇 가지 불러드리겠습니다. 이제 첫째로는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 때, 그리고 수분 함량이 많을 때도 호화가 촉진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호화 온도가 높게, 그러니까 가열하는 온도를 높게 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아밀로스 설명을 어떻게 했나 헷갈리네요. 어쨌든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밀로스는 호화도 촉진하고요. 노화도 촉진하는 겁니다. 혹시 제가 앞에서 잘못 설명했으면 정정해 주세요. 아밀로펙틴은 호화도 늦추고 노화도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화를 촉진하는 것은 아밀로스 함량이 많을 때, 수분 함량이 많을 때, 가열 온도가 높을 때, 전분 입자가 클 때, 그리고 이제 유화제를 쓴다든지 알칼리성 물을 쓸 때 호화가 다 촉진돼요. 근데 호화가 지연되는 것은 아밀로펙틴이 많을 때, 설탕이라든지 산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됐을 때, 산성물질, 물 이런 것들이 추가됐을 때, 그럴 때는 호화가 지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53번. 죽으로 이루어진 상을, 이게 이제 우리 전통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 초조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조반, 조반은 아침, 오반은 점심, 석반은 저녁.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생선을 씻을 때 주의사항으로 적합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않은 것. 바닷물에 소금 넣은 10% 소금물을 사용한다. 이건 아니에요. 생선은 그 민물에 씻는 게 그 맞는 말이에요. 암모니아나 그 TMA, 어취 성분이죠. 이런 것들은 소금물보다는 그 일반 민물에서 잘 녹아요. 칼집을 낸 생선은 씻지 않는 게 맞죠. 그러니까 씻는 것은 통으로, 뭐 채소도 마찬가지죠. 통으로 씻는 게 원칙인 거예요. 그 다음에 채표면의 점액질, 당연히 맞죠. 이 점액질이 이게 냄새 성분이기 때문에 찬물로 씻는다. 맞는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그 셰프나 조리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은 조리 연구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섭씨 50도나 이런 데서 씻으면 훨씬 더 그 좋다. 이런 이제 그 방송 나와서 이런 말씀도 하고 하잖아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NCS에서는 찬물로 씻으라고 그 제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찬물로 씻는 게 맞는 거로 보셔야 돼요. 55번을 보시겠습니다. 국물 제조 방법으로 가장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사골은 찬물에 넣고 강한 불로 끓이다가 중간 불로 맞죠. 된장 국물은 된장을 체에 걸러서 풀어줘야죠. 다시마는 끓는 물에 넣고 강한 불로 단시간에 끓여낸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3번. 다시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찬물에 넣고 2~3시간 그냥 놔둬요. 그러고선 그냥 건져내고선 그 물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찬물에 넣고 끓기 직전에 불을 끄고 다시마를 건져내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기본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또 뭐 끓고선 한 5분 있다가 건져낸다라는 그 보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상황을 봐서. 근데 5분 이상, 10분 이상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어요. 다시마가 오래 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장 육수는 강불로 조리하다가 중불로 마무리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56번. 프로바이타민 A 또는 베타카로틴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식품을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답이 시금치예요. 시금치. 우리가 시금치 하면 바이타민 C를 언뜻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가 잘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아주 그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바이타민 A하고 베타카로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콩나물, 효모, 고사리보다는 시금치가 더 많다. 바이타민 C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예. 5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장조림용 소고기 사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거리가 먼 것. 기름기가 적죠. 담백하고 깊은 맛이 있죠. 왜냐면 사태가 그 다리 쪽 그 부위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운동량이 이거 아니죠. 운동량이 적은 게 아니죠. 2번이 일단은 답이 되겠죠. 틀린 거니까. 앞 뒷다리에 사고를 감싸는 부위 맞죠? 장시간 가열하여 연하게 하는 게 이게 질기니까. 운동량이 많은 부위는 좀 질기죠. 네, 그러니까 4번 맞는 말입니다. 58번. 5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시금치를 데칠 때 뚜껑을 열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금치를 데칠 때 뚜껑을 열고 데치는 이유는
비타민 A의 소실을 방지하기 위하고 아니에요. 이 바이타민 A는 지용성이에요. 물에 녹지 않습니다. 바이타민 C의 소실을 방지하려고. 예, 이게 뚜껑 여는 거하고는 상관없고 데치는 게 바이타민 C의 소실을 방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데치는 것은 단시간에 데치는 거잖아요. 오래 끓이면 바이타민 C가 소실되죠. 클로로필의 변색을 방지하려고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안토시아닌의 변색을 방지하려고.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 원하는 답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59번. 팬에서 오일을 볶는 즉시 접시에 펼쳐놓는 이유는 요거는 색상을 보존하려고 하는 거예요. 색상을 보존하려고. 뭐 굳이 다른 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6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복류 중에 티아민, 이게 B1이에요. B1. 리보플라빈 B2. B1과 B2가 가장 많은 건 보리예요. 보리. 보리가 가장 많습니다. 밀에는 물론 B1, B2도 있지만 B3, 바이타민 E, 철분, 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요. 옥수수에는 B1, B9, 그리고 엽산이라고 그러죠. B9, 그리고 바이타민 C. 쌀에는 나이아신, 그러니까 B3, 그 다음에 포타슘, 칼륨이라고 그러죠. 인,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60개의 문항을 한번 살펴봤고요. 한식조리기능사 필기 부분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5회차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4회차에서 다시 뵙는 거로 하고요. 한식조리기능사 필기시험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그 한식조리기능사 시험을 보는 분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 이건 5회차까지 실전 모의고사를 하고 나서 과목별 문제 풀이로 넘어갈 거고, 양식, 일식 보고 또 이제 그 중식 이쪽은 실전 모의고사를 2회차까지만 하고 과목별 설명을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이 방송을 사랑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